오늘 72페이지의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 측정부터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펴주세요. 밀도와 용해도의 실험 먼저 한번 보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2페이지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 측정은 있는데,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구하려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고요.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물의 밀도 측정인데요.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요. 비커에 이제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해요. 그러면은 물과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비커의 질량을 딱 빼면은 물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물의 질량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 측정인데요. 철과 알루미늄은 고체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냥 모양이 갖춰져 있는 정육면체다. 정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양이 불규칙해, 그런 경우는 그런 부피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건데요.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와 알루미늄 조각 2개의 질량 각각 측정하고요. 두 번째, 이제 70ml의 물을 이제 눈금 실린더에 넣고요. 이제 눈금이 딱 70ml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이 올라가겠지, 그지? 올라간 만큼이 금속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조각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물이 갖고 있던 원래 70ml를 빼면 되겠죠. 늘어난 만큼이 부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했더니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0.98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온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철은 한 7.9, 알루미늄 한 2.7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정리 보시면요,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이나 부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 값인 밀도는 일정하게 되겠고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라는 걸 풀 수 있겠죠.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밑에 1번에 실험 1에서 물의 질량은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비커의 질량은 뺀 값이 되겠죠. 그거가 되겠고요. 2에서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가 금속 조각의 부피와 같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늘어난 물의 부피만큼이 같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순금하고 예를 들면 왕관을 비교했을 때 순금으로 된 왕관하고 만약에 섞여 있는 왕관이다. 그럼 밀도가 다르겠지, 그치? 그럼 넘친 물의 부피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짜 왕관이다 뭐 이렇게 찾았다는 일화가 있죠. 3번에 밀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값이고요. 4번에 질량을 비교하면 물과 철,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되는데요. 질량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밀도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고,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가 되는데요.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지겠죠. 분모니까, 그치? 그래서 X가 되겠죠. 2번에서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것 돼 있는데요. 부피분의 질량을 한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7분의 21이니까 밀도가 3.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써야겠죠. 밀도는 3. B는요 4분의 26이니까 4. C 같은 경우는요 8분의 4니까 0.5. D 같은 경우는요 20분의 16이니까 0.8. E 같은 경우는요 3분의 9니까 3. 이렇게 써놓고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A와 E가 3으로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겠지 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요. A와 E가 되겠고 3번 밀도가 3.0 g/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고체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점점점 증가한다고 했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감소한다고 했어요. 기체는 용해도가 온도에 반비례하고요. 기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떨어지고요. 압력이 올라가면 용해도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은 이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기체도 막 눌러주면 액체가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체랑 기체는 온도가 다른 온도에 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석 보면요.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포화 상태이므로 이때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알 수 있다 되는데요. 네, 결정이 생기기 직전까지가 용해도가 되겠죠. 그래서 24.7도씨 물에 1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질량을 봤더니요. 4g이 되겠어요. 그래서 100g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g으로 할 수 있겠죠. 용해도 같은 경우는 물을 녹인 거에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용매 100을 기준으로 용해도를 하고요. 24.7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40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24.7, 46.5, 63.9, 72.6으로 올라갈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도 점점점 많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1번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불포화가 아니라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 시험관을 식힐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물 10g의 질산칼륨을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더 높여야겠죠. 5가 되겠고요. 46.5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80g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 그랬는데요. 위에 표를 보시면요. 46.5에 대해서 질산칼륨 80까지 녹을 수 있는 거잖아. 80이면 포화가 된다. 5가 되겠죠. 용어가 좀 어렵겠지만 포화라는 거는 100%다 녹은 상태. 알겠죠? 불포화라는 거는 100이 안 되고 못 미친 상태. 더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63.9도씨 보면요. 위에 표에서 63.9도씨는 120g까지 녹일 수 있어요. 맞겠죠?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에 220g에 질산칼륨이 120g 녹아있다 되는데요. 질산칼륨 수용액이란 건요. 질산칼륨 수용액은요. 물에 질산칼륨이 녹아있는 거를 우리가 질산칼륨 수용액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합쳐서 220g이야. 우리가 용해도라는 거는 녹이는 물질을 100g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이다. 물 100이면은 나머지 질산칼륨이 120인 거잖아요. 그래서 100하고 120이 합쳐서 220이니까 질산칼륨이 120g 녹아있겠지. 근데 마침 63.9도씨에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이 120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6번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자, 이번에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 용해도는 36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물 50g에는 염화나트륨이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을까? 100g에 36이 녹을 수 있어. 18g 되겠죠. 50g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74페이지, 75페이지는 한번요 연습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이런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넘겨주시면요. 76페이지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 일단 11번까지 밀도와 관련된 거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20번 용해도는 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1번까지만 일단 풀어봅시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네. 물 같은 거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수잖아요. 그럼 물에 산소를 녹일 수도 있어요? 녹일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수가 되겠지. 아, 그리고 물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물에 산소가 녹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많지 않으니까 걔네가 숨이 모자라면 위로 올라가지고 뻐끔뻐끔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산소수를 먹지 않는 이유는 산소를 물에 녹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산소는 우리가 코로 들이마셔야지 호흡이 되는 건데 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시면은 호흡이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장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산화탄소를 녹인 탄산수는 나름의 또 장점이 이점이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같이 볼게요. 1번 밀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부피당 질량이라고 그랬죠. 단위 부피당 질량 맞고요. 2번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밀도가 같다 그랬죠. 물은 뭐 거의 1 정도 되고요. 뭐 철은 철대로, 뭐 알루미늄대로, 기름은 한 0.5 정도 되고. 그래서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되겠고요. 3번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아요. 왜? 네? 왜? 네? 왜? 왜?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 부피가 커지잖아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꼭 써줘야 돼요. 1번에 3번 되겠고요. 두 물질의 질량이 같으면요,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아지죠. 분모값이니까.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2번은요, 금속을 넣었더니 물이 12에서
2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 8 정도 올라갔다가 치고요. 그리고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부피가 8ml가 되겠고, 그 다음 질량은요, 책에 63.2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7.9 정도 나와요. 그래서 부피와 질량 각각 구한 다음에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고, 부피는 우리가 늘어난 물의 부피에서 8ml가 되고요. 질량은 이제 저울로 잰 값 63.2g 해서 7.9g/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 이번에 5번 되겠고요. 밀도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일정 온도에서 어떤 액체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 측정 값이에요. 비커의 질량이 25야. 액체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40이야. 그럼 액체는 40 빼기 25에서 15가 되겠고요. 15g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금 실린더의 부피가 10ml래요. 부피는 10ml야.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1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1.5g/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에 2번 되겠고요. 지금 풀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도와 관련된 것들을 풀어볼 때는 항상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금속의 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부피가 9세제곱센티미터인 금속 A의 질량을 측정했던 24.3이었대. 금속 A로 예상되는 물질을 내는데요. 부피를 질량과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24.3 나누기 9 하시면 돼요. 그래서 24.3 나누기 9 하면 되겠고요. 9, 3, 27, 9, 2, 18이니까 2점 얼마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2점 얼마인 알루미늄 2.7 되겠죠. 4번에 1번이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부피와 질량을 나눠가지고요, 같은 값을 갖는 것인데요. 주로 대충은 아니고 거의 이렇게 한 직선상에 있는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A하고 아마 D가 같은 기울기를 갖는 DC군요. D하고 C가 아마 같은 물질이 아닐까 싶어요. 자, 물에 뜨는 물질은 두 가지다 되는데요. D 같은 경우는요, 한번 써볼게요. A는 20분의 80이니까 4. A는 20분의 80이니까 4. B는요 30분의 80이고 C는요 30분의 60이니까 2가 되겠고요. 얘는 2점 얼마가 나오면 D는요 10분의 20이니까 같은 물질이 되겠고요. 2가 되겠죠. 자, 물은 이제 밑에 주어진 것처럼 1g/세제곱센티로 주어져 있고요. 물에 뜨는 물질은 두 가지다 되어 있는데요. 1보다 작아야 물이 뜨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1보다 작은 게 없죠. 그러니까 물에 뜨는 물질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 B의 밀도가 가장 크다 되는데요. 밀도가 가장 큰 거는 A가 되겠죠. 3번에 A와 B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 되는데 같은 종류의 물질은 CD가 되겠죠.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4니까 2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자, 6번 고체 물질이 나와 있고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어디인데요. 부피분의 질량을 해가지고 1보다 큰 거를 찾으시면 돼요. A는 2.4니까 가라앉겠죠. B는 1보다 작으니까 뜨고 C도 가라앉겠죠. 30분의 36이니까 그지? 1.2 정도 나오니까 답은 A, C가 되겠죠. 6번에 2번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해서 1보다 크면 가라앉는다. 1보다 작으면 뜬다.
7번은요.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돌이다.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돌이죠. 그러니까 돌 맞고요. 돌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세 가지다 돼 있는데요. 네,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응? 네? 물을 안 돼요. 뭐라고요? 미안. 물보다 밀도보다 작은 물 위쪽에 있는 애들이죠.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세 가지가 되겠고요.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돼 있는데요. 식용유 아래쪽에 플라스틱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고요. 부피가 같은 경우 질량이 가장 작다 돼 있는데요. 같은 부피단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나무가 밀도가 제일 작으니까 맞겠죠. 답은 5번이고요. 같은 질량의 식용유와 물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물의 부피가 더 크다 돼 있는데요. 식용유와 물을 비교했을 때 식용유가 부피가 더 크니까 밀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7번에 5번 되겠어요. 8번은요. 질량이 14.5고 부피가 5 세제곱센티미터의 금속 조각을 유리컵에 넣었대요. 5분의 14.5를 하라는 거고요. 약 한 3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 뜨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B와 C 사이. 9번은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되는 건요. 기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소가 되겠죠. 9번에 2번. 10번은요. 물에다가 달걀을 넣었을 때는 계란을 넣었을 때는 이제 계란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계란이 뜬다 그랬죠. 자, 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작아요. 이렇게 틀렸고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밀도는 점점 커져요. 니은은 맞고요.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돼 있는데요. 달걀의 밀도는 일정한데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거죠. 10번에 2번. 디귿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달걀 자체에는 우리가 변화를 준 건 아니니까 달걀 밀도는 일정한데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달걀의 밀도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10번에 2번 되겠고요.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들인데요. 헬륨이 공중을 뜬다. 요거는 이제 헬륨이 가벼우니까 그런 거죠. 맞고요. 겨울철 눈이 쌓인 도로에 제적제를 뿌린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찰력과 관련된 거죠.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지. 11번이 2번 되겠네요. 3번, 4번, 5번도 전부 밀도와 관련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용해도 12부분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용해도는 100g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용매 100g. 50g이면 2배를 해주시고 200g이면 2분의 1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좀 말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실까요? 네, 다 왔습니다. 원래 4명 아니었어요? 어? 원래 4명 아니었어요? 우리 2학년 친구 있었는데 2학년 친구는 이제 또 시험 기간이고 해서 중간고사 보잖아. 특히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다음 시간에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는데 이때 재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계산하는 게 좀 있어서 조금 계산 문제가 어렵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같이 풀어봐요. 12번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이라 되어 있고 설탕은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녹겠죠. 네,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이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용매가 녹이는 이 되겠고요. 용질은 녹는 이에요. 합쳐진 걸 용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용해라는 건요. 뭔가가 녹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이 용해에 의해서 용액이 되는데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 되겠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용질은 녹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 그래서 얘를 용매와 용질을 합쳐서 용액이라고 하고 여기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고, 예를 들면은 녹이는 거는 예를 들면 물이다. 그리고 용질은 예를 들면 소금이나 설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용액을 우리는 뭐 소금물 아니면 설탕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과학에서는 녹이는 물질이 만약에 물이다 이런 경우는 수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액이라는 말 들어봤죠? 만약에 염화나트륨, 소금이 녹아있는 수용액이다 할 때는 우리 과학에서는 소금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수용액이 돼 있으면 녹이는 물질이 물이구나, 물에다가 뭔가를 녹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용액이라는 거는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상태다.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다. 그런데 물과 알코올을 섞는 경우도 용액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과
알코올이야. 술 아니에요? 응? 술 아니에요? 아, 그쵸. 수ton 술이 되겠죠. 근데 어쨌건 둘 다 액체잖아요. 여기는 지금 물은 액체고 뭐 소금이나 설탕은 고체였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액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많은 쪽이 용매가 되는 거예요. 녹이는 게 되겠고 적은 쪽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용매가 되게 많고 많이 있고 알코올이 조금 섞는다 그러면 알코올 수용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설탕은 용질이 되겠고요. 녹는 물질이니까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가 되겠죠.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뭔가 녹는 거를 우리가 용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합쳐진 결과물이 용해에 의한 결과물이 용액이라고 했죠. 3번은요.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에는 한계가 있죠. 녹다가 이제 용해도를 넘어서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루가 쌓이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계속해서 부으면 졌다가 녹지 않는 지점이 있잖아, 그치?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가루가 쌓여 있잖아. 그게 용해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커진다고 했어요. 답은 5번이고요. 일정량의 물에 설탕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했죠.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맞고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틀린 거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가 되겠죠.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액이라는 거는 용매와 용질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도의 기준은 용매 100g이에요. 용매 100g.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세요. 녹이는 물질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한다. 용해도는. 오케이? 3번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가 되겠죠. 13번은 2번이고요. 14번에 자 50g에 어떤 물질 40g을 넣고 저었더니 거름종을 걸렀을 때 고체 15g이 걸러졌대요. 가루가 15g이 생긴 거야. 그래서 녹은 거는 40 중에 25만 녹은 거죠. 그지? 근데 물 50g 기준으로 50g에 25g이 녹은 거야. 그러니까 100g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해도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면 틀 수 있는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15번 60도씨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섭취되는 섭취 가루로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양이 많은 걸 찾는 건데요. 포물선의 그래프가 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되겠죠. 기울기가 큰 거일수록 섭취되는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번은 2번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용해도 곡선에 표시된 점은 포화용액이 되겠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냐 되는데요. 네, 염화나트륨의 기울기가 가장 작으니까 맞고요. 40도씨에서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질산나트륨이 되겠죠. 40도씨를 찾아서 쭉 위로 올려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인데요. 물 200g에 질산칼륨 60g이 녹아있다 돼 있는데요. 질산칼륨은 40도씨에서 63g을 녹을 수 있어요. 어디에? 얼마에? 100g당. 100g당 63g이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g에는요 126g이 녹을 수 있겠지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인데요. 질산칼륨 63이 아니라 126으로 주셔야 된다. 2배에서. 17번은요.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용액 124g을 40도씨로 냉각할 때에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17번에 별표 쳐놓고요. 답은 2번인데요. 이 표에는요. 용해도가 100g당 기준이에요. 그래서 80도씨를 보시면 100g당 148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합이 248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런데 문제에는 합이 포화용액이잖아요. 합이 용매와 용질의 합이 124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248의 절반이죠. 그치? 그러니까 물이 100g 기준이 아니라 지금 50g으로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도실) 때는요 148이라는 의미는요 물 100 더하기 용질 148에서 248g이 된다는 소리예요, 용액이. 근데 현재는 우리가 124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50g 기준이고 여기에 74g이 녹아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물이 100g이 아니라 50g이 있구나라는 거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40도씨로 냉각했어. 그럼 40도씨로 냉각하면요 용해도가 104래. 그러니까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 50g에는 52g만 넣을 수 있겠죠. 물 50g에는 52만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74에서 52로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빼기해서 22가 되겠죠. 22g이 석출된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어려우니까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문제가 지금 100g이 아니라 50g이 기준이구나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0도씨 때는 104가 아니라 절반인 52만 넣겠지 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뭐 102, 그래서 124에서 102 빼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물의 양은 같으니까 74에서 52 이렇게 빼서 22 하셔도 돼요. 좀 어렵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용해도 문제는 꼭 한번 뭐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중간고사 문제들도 있고 기출 문제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집에서도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용해도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A점과 B점은 이제 포화 곡선상이 있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C점 같은 경우는 불포화 용액이라서 용질을 더 녹일 수 있겠죠. 틀렸고요. 60도씨 물 50g에는 이 물질이 최대 100g 녹을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요. 60도씨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g당 100이기 때문에 50g에는 최대 50g만 녹을 수 있겠죠. 틀렸고요. 다음은 4번인데요. A점의 용액 250g을 60도씨까지 냉각하면 고체 50g이 결정으로 속출된다. 네. 100g 기준으로 용해도가 150이니까 현재 250이 되죠. 맞죠? 250에서 60도씨까지 하면 150 빼기 100해서 5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18번에 4번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지고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도 커진다고 그랬어요. 다음은 5번이고요. AC를 비교하면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리 실험이 되겠죠.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가운데 있는데요. 1번 해녀나 잠수부에게 잠수병이 생긴다. 그렇죠? 네. 압력과 관련해서 수압이 낮으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위로 올라올수록 용해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수압이 높으니까 기체가 많이 녹아 있다가 위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가 덜 녹게 돼서 이제 잠수병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 70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2번 탄산음료 뚜껑을 열었을 때 거품이 발생한다. 이건 압력이 약해지면서 거품이 쫙 올라온다고 했죠. 용해도가 낮아져서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거린다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용해도가 낮잖아. 산소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는 거 뻐끔뻐끔한 거 볼 수 있죠. 더울 때. 4번은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을 끓여요. 끓이면 어떻게 되니? 온도가 높으니까 용해도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염소 기체들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끓여서 염소 내체가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 뭐 집에서라도 혹시 정수물 안 쓰고 만약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에는 약간의 염소 냄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날려버릴 때 물을 끓인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컵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물 위로 뜬다 되는데 이건 용해도와 상관이 없고 밀도와 상관이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얼음이 더 작아진다 그랬죠. 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서술형이랑 실험부터 판단하는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혼합물의 분리까지 나갈게요. 10분 쉴게요.